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아주 간단하게. 이 중앙은행의 역할은 뭐냐 그러면, 중앙은행은 일종의 이 자금시장에서 중앙은행은 통화 공급을 이제 하는 게 중앙은행의 역할인데, 통화 공급은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화폐량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금량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신문이나 이런 데서 뉴스 같은 데서 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었다. 혹은 뭐 미국 연방은행이 페더럴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낮추었다 얘기했을 때 그 기준금리를 낮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기준금리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은 이제 이미 여러분들이 거시경제학을 들었으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통상적으로 은행이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만약 은행이라 그러면 은행이 돈을 빌려주려면 은행이 빌려줄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 돈을 어디서 받냐 그러면 주로 받는 데가 이런 가게로부터 가게가 돈을 은행이 예금하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기업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가지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 측면은 뭐가 있냐 그러면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은행이.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이 시중은행한테 돈을 빌려주는 그 이자율을 보통 기준금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앙은행에서 직접 가서 돈을 빌릴 수는 없고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만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이자율을 기준금리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만약에 중앙은행이 이 기준금리를 그러니까 이제 은행은 가게로부터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기업에 혹은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주기도 하는데 이때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주는 이자율이 기준금리인데 시중은행이 이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중앙은행 이자율이 떨어뜨리면 기준금리를 떨어지면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돈을 빌려서 다시 이제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기업한테 빌려줄 때 그 이자율이 싸지겠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부터는 그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가격을 다시 돈을 빌려줄 때 가격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통해서 시중의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게 중앙은행이 하는 기본적인 통화 공급 정책입니다. 그게 통화 공급인데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중앙은행이 자금시장에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중앙은행을 통해서 자금 공급이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이 기준금리를 낮추면 일종의 자금 공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금 공급이 늘어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떤 형태가 되냐 그러면 자금 공급이 늘어나니까 공급량이 늘어나겠죠. 그죠?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이 똑같은 이자율 원래 균형 이자율에서 보시면 수요보다는 이제 공급 곡선이 바뀌었으니까 이게 원래 수요 곡선이고 공급 곡선이니까 여러분 좀 헷갈리네요. 그냥 써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제가 한번 그려보면 지금 원래 이렇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균형 가격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춰서 시중은행을 통해서 자금 공급을 늘리면 그러면 똑같은 균형 이자율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공급이 수요보다 더 늘어나는 상태가 되겠죠. 이 공급 곡선이 좀 옮겼으니까 이 공급 곡선이 더 이상 없는 거니까 그지? 지금 이 상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더 많으니까 당연히 이제 공급 상태에 있으니까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겠죠. 그래서 실질 이자율은 떨어지고 사람들의 수요량은 늘어나겠죠. 균형량은 늘어나겠죠. 이런 형태로 이제 중앙은행이 자금시장에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경제가 안 좋아지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어서 시중에 돈을 많이 풀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수요하게끔 기업들이 돈을 많이 수요한다는 건 결국 뭡니까? 장사를 많이 한다는 거죠. 기업들이 돈을 수요한다는 건 결국은 기업에 뭐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까? 돈을 수요해서 뭐 하겠습니까? 돈을 빌려서 뭐 하겠습니까? 가게도 더 많이 확장을 하고 기계도 더 많이 만들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경제가 좀 좋아지겠죠, 그죠? 이제 그런 걸 이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이자율이 영향 받을 수도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균형 이자율이 기본적으로 결정되는 원리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 중앙은행이 개입할 수가 있다. 이 정도까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돈 빌려주고 빌릴 때 사람들이 고려하는 이자율은 무슨 이자율이다.
실질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모형이니까 저희가 이제 모형을 봤던 거예요. 그럼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현실 세계에서는 당연히 돈을 어떻게 뭐로 빌려주겠습니까? 현실 세계 은행에 가면 돈 빌려주는 게 실질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뭐로 빌려준다? 명목 이자율로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의 명목 이자율은 결국 어떻게 결정이 되겠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그 자금 시장에서의 그 균형 실질 이자율에다가 플러스 something else가 있겠죠. 이 something else가 뭐냐면은 인플레이션 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는 거죠. 실질 이자율을 저희가 고려할 때 가장 중심에 뒀던 게 뭐였습니까? 물가 상승률이었죠, 그지? 그래서 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만약에 명목 실질 이자율이 균형 실질 이자율이 1%였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5%다. 그러면 명목 이자율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6%로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중 이자율, 시중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시중에 있는 지금 은행에서 있는 금리들은 다 뭐를 고려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두 가지를 고려한 거죠. 뭐를 고려했다? 실질 이자율과 명목 이자율을 그러니까 실질 이자율과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이제 고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요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지금 여기 좀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좀 헷갈리는데 여기서 여기 있는 게 지난번 그 책에서 지난번 그 노트에서 봤던 그 I의 이자율이 아니라 요거 여기서는 뭐로 이야기한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플레이션 레이트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레이트로 이제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가 상승률. 노테이션이 약간 좀 혼돈이 있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양해 말씀드리고 책이 이제 바뀌어서 그냥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앞에 있는 요 E라는 게 뭐냐면은 expected value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왜 물가 상승률을 expected value 하느냐?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두 개의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돈을 빌려주면 은행에 가서 오늘 돈 빌려줄게 그러면 은행에서 그래 너 빌려주는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뭐 10%야 그러면 그게 명목 이자율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명목 이자율은 오늘과 내년 사이에 돈 빌려주는 가격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이자율이 명목 이자 10%고 그러면 오늘과 내년 사이에 실질 이자율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고려하겠죠. 그죠? 그 실질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뭐 5%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사람들이 은행에서 뭐를 계산하냐 그러면 그렇지만 오늘부터 내년 사이에 물가가 몇 퍼센트 증가할지를 이제 고려하겠죠. 그래서 그 물가를 고려하는데 내년은 아직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뭘 해야 됩니까? 일종의 예측을 해야 되겠죠. 그런 걸 보통 이제 expected value라고 expectation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 EI가 나타내는 건 뭐냐면은 오늘과 내년 사이에서의 물가 상승률에 대한 예측치입니다. 물가 상승률에 대한 예측치는 다르게 얘기하면 물가 상승률의 평균입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의 평균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죠? 그러면 평균이라면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지? 그게 뭐냐 그러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랜덤 베리어블을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